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불안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생체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 발전하면서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 신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전도 뇌파와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언어 사용 교육을 연구하고 계시는 김평원 교수님을 모시고 또 다양한 생체 신호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혈압과 심박수 같은 것을 생체 신호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신호란 정보를 담은 부호, 표지, 몸짓 등을 아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생체 신호란 생명체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만을 말합니다. 뭔가 알 듯 말 듯 어려운 것 같은데 신호라는 개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앞에 생체라는 말이 붙으니까 개념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체 신호의 개념을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청진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대표적인 생체 신호입니다. 그렇게 또 들으니까 되게 간단한데 그렇다면 청진기도 생체 신호 측정기에 해당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생체 신호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생체 음향 신호입니다. 청진기를 통해서 심장 박동 소리나 호흡 소리, 혈관에 피가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청진기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생체 음향 신호였네요. 그렇다면 생체 음향 신호의 개념은 생체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생명체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생체 음향 신호는 아니고요.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소리, 그 소리만을 생체 음향 신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인체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소리가 생체 음향 신호네요. 네, 그렇죠.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인체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인체 외부에서 인체에 충격을 준 다음에 그 인체에서 들려오는 반응하는 소리도 생체 신호입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배를 두들겨서 일부러 소리를 내고 반응 소리를 듣고 진단하는 것, 이것도 생체 신호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바로 타진법입니다. 타진법은 환자의 가슴이나 배를 두드려서 소리를 만들고요. 그 몸통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병을 진단하는 것인데요. 폐렴이나 늑막염 등으로 늑막에 물이 차거나 심장병 혹은 간염으로 배에 물이 차면 둔탁한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듣고 보니 원리도 궁금한데요? 네, 타진법은 소리의 파장이 통과하는 매개체의 밀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처럼 생체 음향 신호는 생체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소리도 있고 일부러 소리를 만들어서 반응하는 소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생체 음향 신호보다는 심전도, 뇌파와 같이 더 복잡한 신호를 분석하지 않나요?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청진기를 통해서도 심장 판막이 여닫는 소리까지 또 혈관에 혈류가 역류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기는 당분간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청진기의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청진기로 심장 판막 여닫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 심전도와 뇌파, 이건 생체 음향 신호가 아니라 생체 전기 신호인데요. 보통 일반인들은 생체 음향 신호는 간단하고 생체 전기 신호는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그냥 생체 신호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청진기는 생체 음향 신호를 모으는 거고 심전도와 뇌파는 생체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심전도는 건강검진 때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이 생체 전기 신호는 어떤 원리로 측정하는 건가요? 인체에 전류를 흘려보낸 후에 인체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네, 인체에 전기를 이제 주고 반응을 본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체 전기 신호를 인체의 전류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뇌파, 뇌전도 이런 검사를 기피합니다. 그런데 사실 뇌파 검사는
뇌에 전기를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 당연히 뇌파 검사할 때 전기 신호를 뇌에 넣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고요. 네. 뇌에 전기 충격을 줄 때는 우울증을 치료할 때, 그럴 때 아. 자극을 주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뇌전도, 뇌파 검사는 전기 자극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생체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은 생체 전기 신호가 아니라 생체 임피던스 신호입니다. 우리 보통 인바디 검사를 알고 있죠? 네네네. 네, 그런 체지방 측정이 대표적인 생체 임피던스 신호입니다. 이게 구별하기가 은근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생체 전기 신호나 생체 임피던스 신호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결국에는 이 전기 신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게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전기 신호라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생체 전기 신호와 생체 임피던스 신호는 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정리를 또 하니까 쉽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체 전기 신호는 생명체 스스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고요. 또 생체 임피던스 신호는 생명체에 인위적으로 전기 신호를 주입한 후에 그렇죠. 반응을 측정하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앞서서 생체 음향 신호를 인체에서 직접 들려오는 소리와 일부러 소리를 만들어낸 후 반응하는 소리로 구분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로 비슷한 원리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심장에 전기 신호를 수집하는 게 심전도고요. 네. 이 뇌 속 신경세포에 전기 신호를 수집하는 것이 뇌전도, 네. 즉 뇌파. 이 근세포의 전기 신호를 잡아내는 게 근전도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체 전기 신호는 심장이 박동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류나 신경세포나 근세포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를 증폭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체 임피던스 신호는 사람의 몸에 인위적으로 약한 전류를 통과시킨 다음에 변화하는 신호를 캐치하는 것이죠. 이 체지방이나 피부 전기 반응을 측정할 때는 인체에 전류를 주입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임피던스 신호를 활용해서 인체의 체지방량과 수분량 등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또 스트레스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피부 전기 반응, GSR 검사 역시 생체 임피던스 신호입니다. 그 다이어트 효과를 측정할 때 인바디 검사를 했거든요. 네. 이게 생체 임피던스 신호를 활용한 거였네요. 그런데 교수님, 이 체성분 분석을 할 때 저는 전류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네. 생체 임피던스 신호는 아주 미세한 전류를 인체에 주입하기 때문에 해도 없고요. 인체가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생체 전기 신호는 생체에서 발생하는 자연 신호이고, 그렇죠. 생체 임피던스 신호는 인공적으로 주입한 신호네요. 네, 그렇죠. 따라서 생체 임피던스 신호보다는 생체 전기 신호가 보다 본질적인 생체 신호입니다. 교수님, 근데 평소에 뇌전도, 즉 뇌파 검사에 대해 네.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생체 전기 신호인 뇌파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뇌 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는 뇌파, 즉 이제 뇌전도라고 불리죠. 이건 대뇌 껍질, 대뇌 피지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전기가 발생하는데요. 네. 마이크로볼트 수준의 미세한 전류를 검유계로 측정한 겁니다. 검유계는 고등학교 물리 네. 시간에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제가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검유계를 이용해서 머리 표면에 부착한 패치에서 미세한 전류의 세기를 네. 측정하는 게 이게 뇌파인가요? 네, 맞아요. 뇌파는 신경세포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전류를 측정하는 건데요. 뇌파는 편안한 상태에서는 큰 진폭으로 느리게 진동하지만 집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낮은 진폭으로 빠르게 진동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뇌파 신호는 지진파와 유사하게 출렁거리는 파형이기 때문에 복잡한 뇌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 파형들의 합으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즉, 복잡한 뇌파 신호를 여러 개의 작은 기본 뇌파들을 합친 것으로 가정을 하고요. 각각의 주파수 성분별로 분해해서 그 크기와 비중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잡한 신호를 어떻게 단순한 파형들의 합으로 분해를 하나요? 네, 수학적인 원리인데요. 푸리에 변환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디지털 신호로 이 아날로그 뇌파 신호를 바꾼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뇌파를 분류한 체계를 보니까 기본 뇌파는 가장 주파수가 낮은 델타파에서 또 네. 가장 주파수가 높은 감마파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파형만 봐도 이 잠을 잘 때는 느리고 편안할 때는 보통이고 또 각성하거나 흥분하면 뇌파가 막 빨라지네요. 네. 우리 기본 뇌파는요, 우리 뇌의 중심부 시상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파입니다. 알파파는 아무 생각을 가지고 멍 때릴 때 나옵니다. 근데 계산하고 추리하고 막 머리를 굴리면 알파파가 차단되고 베타파와 감마파가 우세해집니다. 그러면 뇌파는 주파수가 높고 빠를수록 좋은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뇌파는 너무 느려도 문제고 너무 빨라도 문제입니다. 각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베타파가 나타나지 않고 기본파인 알파파보다도 더 느린 세타파나 델타파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자폐증 환자, ADD, 주의력 결핍증이죠. 그다음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또 치매 이런 증상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파를 검사해서 ADHD랑 치매를 확인하는 거였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베타파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뇌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음악이나 명상을 통해서 수치가 높아진 베타파를 줄이고 멍 때릴 때 나오는 알파파를 느리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대뇌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우울증 환자가 정말 많거든요. 네. 뇌파를 측정해서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되게 복잡할 것 같죠? 네.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뇌파를 활용해서 우울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왼쪽 이마와 오른쪽 이마에 패치를 부착하고요. 그 측정한 뇌파를 비교하면 됩니다. 궁금한 게 또 그럼 정상인이랑 우울증 환자의 뇌파가 차이가 있나요? 네, 보통 우리가 왼쪽 뇌를 활용해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인의 경우는 왼쪽 이마, 즉 좌측 전전두엽에서 측정한 뇌파가 우측 전전두엽에서 측정한 뇌파에 비해서 약간 활발한 양상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반대로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활발한 뇌파가 측정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또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라 국어교육과 교수님께서 뇌파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있네요. 그럼 교수님께서도 뇌파 측정기를 학생들 정신건강을 확인하는데 혹시 활용을 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생체 신호를 통해서 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생체 신호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재현 가능한 근거를 확보했을 경우에만 병을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뇌파 검사를 하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어 기능 능력을 연구할 때만 IRB라고 하거든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전기적 생체 신호 외에 또 어떤 종류의 생체 신호가 더 있을까요? 네, 생체 자기 신호가 있습니다. 자기 신호라고 하면은 자석과 관련된 이 자기장을 의미하나요? 네, 맞습니다. 전기 신호가 발생하면 자기 신호도 함께 따라서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죠. 전기력과 자기력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이 전자기 현상으로 배운 기억이 나요. 전기력과 자기력이 함께 연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기성을 띤 전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전하가 움직이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또 뒤집어서 자기장 내에서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합니다. 결국 전기 신호랑 자기 신호가 동시에 생성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생체 자기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의 자기 신호를 심자도라고 하고요. 뇌에서 발생하는 자기 신호를 뇌자도라고 합니다. 그럼 뇌자도를 측정하는 화면을 보실까요? 이 머리에 수십 개의 전극을 부착했던 뇌파 측정 장면과는 달리 정말 간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체 전기 신호는 매질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데요. 생체 자기 신호는 매질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매질에 의해서 신호가 변형되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생체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매질입니다. 그냥 신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전도는 인체의 몸통을 통해서 변형된 신호를 측정하는 거고요. 또 뇌전도, 뇌파의 경우도 뇌 자체는 물론 두개골,
또 두피에 의해서 신호가 왜곡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전도보다는 심자도가, 네. 뇌전도보다는 뇌자도가 더 정확하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뇌자도를 활용할 경우에 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미세한 자기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심자도 역시 심전도보다 더 정확한 심장 이상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바로 뇌자도를 측정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심자도와 뇌자도를 널리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네. 심자도, 뇌자도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자기력이 전기력에 비해서 신호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자기 신호를 증폭하는 것보다는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생체 전기 신호를 주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앞으로는 심자도랑 뇌자도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할까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생체 전기 신호 측정법이 생체 자기 신호 측정법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조직, 뼈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기적 생체 신호랑 자기적 생체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다른 범주의 생체 신호도 있어요? 네, 물리적 생체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청진기에서 들을 수 있는 생체 음향 신호가 바로 물리적 생체 신호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물리적 생체 신호도 종류가 꽤 많네요. 생체 음향 신호 외에 다른 사례도 좀 들려주세요. 네, 화면을 보실까요? 물리적 생체 신호에는 생체 음향 신호 외에 생체에서 발생하는 진동 신호인 생체 역학 신호와 생체에 빛을 주입한 후에 반응하는 그런 신호인 생체 광학 신호가 있습니다. 이 음향 신호는 소리이고, 네. 역학 신호는 진동이고, 그렇죠. 또 이 광학 신호는 빛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사례도 설명해 주세요. 네. 생체 음향 신호에는 심장 박동 소리를 음파로 전환한 심음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음도는 청진기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음향 분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심탄도가 있는데요. 심장 박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교수님, 이 간 섬유화 검사는 혈액으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왜 좀 뜬금없이 생체 역학 신호에 포함이 됐을까요? 네. 간 섬유화 검사는 간의 미세한 진동을 순간적으로 준 다음에 탄력의 파동 속도를 측정해서 간 섬유화의 진행 정도와 지방간 진행 수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두드려서 일부러 진동을 만든 다음에 진동음의 특성을 분석해서 두드린 부위의 성질을 알아내는 건데요. 생체 음향 신호를 활용한 타진법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렇네요. 저도 오늘, 아까도 그랬는데, 심음도, 네. 심탄도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 병원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체 신호의 그렇죠.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생체 광학 신호인 광용적 맥파, 네. 이거는 또 뭐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어려워요.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에 집게 센서를 물리죠. 네, 네. 네네네. 뭐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광용적 맥파 측정기입니다. 이게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광용적 맥파는 녹색 파장의 빛을 주사하거든요. 네. 그러면 인체에 의해서 반사된 빛의 양으로 심장 박동에 따른 혈관의 용적 변화, 그 넓이 변화를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운반하는 산소량인 산소 포화도를 빛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신기한데요? 이 산소 포화도 측정은 또 어떤 원리예요? 복잡할 것 같지만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동맥 혈관에 흐르는 동맥 혈액에 산화 헤모글로빈이 빛을 흡수한다는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산화 헤모글로빈이 많으면 빛을 많이 흡수돼서 반사되는 빛의 양이 적어지겠죠. 이 물리적 자극인 빛을 인체에 투입한 뒤에 네. 그 반응을 측정해서 정보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생체 임피던스 신호, 탁진법과 네. 좀 유사한 원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광용적 맥파는 심장 박동, 혈압의 변화, 산소 포화도 등을 단 하나의 센서로 손가락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감시 장치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감시 장치는 드라마 병원 장면에서 제가 네.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교수님이랑 같이 또 생체 신호의 종류랑 원리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하니까 제가 지금 좀 의대생이 된 네. 기분이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생체 신호의 개념과 또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원리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의학에서 다루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줄만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정말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오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의사가 아니더라도 생체 신호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고등학교 생명과학과 물리 과목에서 배운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생체 신호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다양한 탐구 활동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